네, 스마트 팩토리 SQC 동영상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좀 다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이제 강의로 돌아왔는데, 이제부터 그 스마트, 머리가 비를 맞아. 머리 예쁘게 깎은 뭐하니? 비 맞아가지고. 왜 이렇게 뭉실해졌어? 바보 같잖아. 그 지난 강의까지 그 보시면 이론 강의 진행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통계학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이번 학기 스마트 팩토리 SQC에 활용되는 부분들을 복습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그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추정과 가설 검정을 하는 것까지를 이렇게 쭉 봤어요. 물론 그 사이에 그 사이가 아니라 그 앞쪽에 이 과목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기 위한 품질이 뭐고, 통계적 품질 관리가 뭐고, 거기서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도구들이 전통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도 살짝 배웠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학기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배웠던 이 통계적인 이론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스마트 팩토리 SQC, 그러니까 통계적 품질 관리에서 사용하는 통계적 기법들, 품질 관리를 위한 기법들을 이제 배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목적이고, 이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공을 쌓았다, 기초를 닦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보통 이렇게 선생님들이 앞에 부연 설명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어려워진다는 얘기지. 어려워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다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지금부터 배우는 샘플링 검사, 그리고 관리도, 요 내용이 이번 학기의 핵심이고, 요 핵심을 그 강의 시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전체 그 커리큘럼 교과 과정에서 한 많아야지 한 40%, 짧으면 뭐 30% 정도의 보통 커버를 하게 돼요. 앞부분을 복습하고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늘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탄탄히 복습을 해놓지 않으면 이 뒷부분의 속도를 좀 못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짧게 해두시고 오늘 강의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이게 어떤 학기에 이 동영상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적이 뭐 좀 부족했다, 혹은 뭐 내가 퀴즈를 잘 못 봤다, 진도를 그 예습 복습을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앞부분 뭐 부족한 거는 또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그 자기가 미리미리 이렇게 예습도 하고 문제도 다시 풀어보고 한다면 이번 학기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성취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본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고요.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샘플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미 표본과 샘플링에 대한, 그러니까 표본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내는 그 과정 샘플링, 그 표본을 이제 샘플링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그 첫 시간부터, 첫 시간이 아니구나, 기초 통계 첫 시간부터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내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짐작하거나 판단을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표본이 잘 뽑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어떤 가정에서 출발을 하냐면, 표본이 모집단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 가정이 무너지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표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 샘플링이고, 이게 그대로 다음 시간으로 이어져서 샘플링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까지 연결이 됩니다. 한번 보죠. 이제 샘플링과 오차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부분의 그 책 내용들이 굉장히, 샘플링과 샘플링 검사 파트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좀 요약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요걸 보시고 혹시 다른 교재 같은 걸 보고 더 궁금하거나 그 질문할 게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자료에 항상 오차가 있어요.
우리가 추정을 예를 들어 한다라고 했을 때, 추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표본의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우리나라 그 남자들의 키의 평균이 174 정도 되는데, 어떤 집단을 이렇게 탁 뽑았는데 우리나라 전체 남자 키의 평균과 딱 똑같은 샘플은 잘 존재하지 않죠. 숫자가 아주 크면 아주 가깝게 되겠지만 완벽히 똑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전수의 평균과는 똑같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오차,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를 따져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강의 자료에 보이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측정 오차와 샘플링 오차라는 겁니다. 측정 오차는 말 그대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키가 실제로는 175인데 그 키재는 요 도구 때문에 뭐 176이 되기도 하고 174가 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측정 오차예요. 측정 오차, observation error 혹은 뭐 measurement error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측정하는 사람의 오차일 수도 있고 측정 기구의 오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기록의 오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실제 자료가 가진 오류가 아니라 그것이 그 대상이 가지는 오류가 아니라 그것이 자료화되는 과정에서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자료 자체, 샘플로 뽑아놓은 대상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오류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그걸 샘플링 오차, 샘플링 에러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모집단과 똑같은 특성을 가지는 표본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샘플링 에러입니다. 이 샘플링 에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 모집단 대비의 차이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샘플링 오차는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샘플을 쓰는 거기 때문에 모집단에 대비해서 이 샘플의 평균이 어느 정도 비슷하냐, 얼마나 다르냐를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전체 키의 평균이 예를 들어 174cm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2천만 정도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샘플을 이렇게 뜯어냈더니 여기는 뭐 176cm가 나왔다. 뭐 샘플을 뽑았더니 키가 작은 사람들은 저처럼 측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도망가서 평균이 좀 크게 나왔더라 라고 한다면, 요 174와 176은 좀 다르죠. 요 평균값이.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전수조사를 하기 힘들어서 표본을 가지고 이제 모집단을 짐작을 하려는 건데, 이게 표본만 봤더니 116이에요. 그럼 이게 똑같을 줄 아는데 실제로는 좀 다르네, 여기서 에러가 있네 라고 하는 게 샘플링 오차고, 요 차이를 바이어스, 모집단에 대비 편의라고 부릅니다. 그걸 정확성의 개념으로 봐요. 그럼 정확성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정밀도, 정밀성이에요. 정밀성은 얘네들 이 176이라는 데이터, 평균을 만들어낸 표본의 데이터들이 서로 얼마나 다르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60부터 180일 수도 있고 막 155, 엄청 작은 사람부터 2m인 사람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좀 더 정밀하지 못한 데이터고 이쪽은 좀 다닥다닥 모여있으니까 정밀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평균이 똑같이 176이더라도 사람들을 뽑았는데 다 176 근처에 있다면 모집단이 이 176에 가까울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어스가 어느 정도의 그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모집단을 추정을 하는데 이 바이어스가 어느 정도의 신뢰도라고 하기엔 좀 다른 말이랑 또 좀 헷갈리니까 어느 정도의 근거, 어느 정도의 그럴싸함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 정밀성이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빼고 신뢰성은 주로 측정 오차에 관련된 얘기예요. 뭐 혹은 그 샘플링 과정에 관한 얘기기도 합니다. 과연 데이터는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 샘플링 오차와는 지금 좀 관련이 없는 거니까 잠깐 제껴두고 정밀도와 정확성의 얘기만 해보자면, 이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이 관역의 중앙점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모집단의 값이에요. 모집단의 모수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빨간 점이 뭐냐면 표본의 통계량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 평균 같은 것이 되겠죠. 표본의 통계량 x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모수 뮤를 구하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이 관역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관역이 없고 관역이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쐈다고 치는데 관역을 치워버리자는 거지. 이 눈금 동심원들은 치워버리자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 까만 점이 찍힌 상태만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를 조준하고 쏜 건지 뮤를 찾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랬을 때는 다른 정보가 없으니까 그 까만 점들의 평균값 중앙점인 이 빨간 십자가 x바를 여러분들이 뮤가 이 정도겠구나 하는 짐작의 대상으로, 즉 추정의 대상, 추정값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거리가 멀기도 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거리가 멀고 가깝고 하는 요 파란색 선이 바로 정확성이 되겠습니다. 바이어스의 문제인 거죠. 이게 파란색 선이 크면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뮤 대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 목표로 하는 지점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혹은 우리가 쏜 것의 평균값이, 그러니까 샘플의 평균값이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모수, 참값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게 정확성을 측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럼 정밀도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밀도는 지금 얘네들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 어느 만큼의 영역에 모여 있느냐의 문제예요. 좁은 영역에 모여 있는 놈들도 있고 넓은 영역에 모여 있는 놈들도 있어요. 흩어져 있는 놈이 있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놈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왼쪽 위에 그림을 보면 파란색 선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한 타겟에서 맞추지는 못했어. 다 좀 멀리 떨어진 데 맞췄는데 자기들끼리는 옹기종기 모여 있어. 옹기종기. 그럼 정밀하긴 한 거예요. 샘플이 아주 일관되게 모여 있긴 한 거예요. 그럼 얘가 모집단의 모수 뮤에서 이렇게 벗어난 거에는 뭔가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쪽 정확도도 낮고 정밀도도 낮은 왼쪽 아래쪽을 보시면 얘는 정밀도가 낮아요. 그죠? 아까랑 똑같이 빨간 점이 똑같이 있어. 평균값이 x바가 뮤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자기들끼리도 막 흩어져 있어. 그럼 얘는 뭐 좀 믿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정밀도도 떨어지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샘플이 아주 별로 쓸모가 없는 거죠. 오른쪽 아래를 보면 자기들끼리는 좀 흩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표본 하나하나가 좀 분산이 큰 상태인데 그래도 어쨌든 모아놨더니 전체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을 잘 얘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점 추정으로 하면은 빨간 점이 되니까 뮤에 가깝게 맞추겠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구간 추정을 한다 그러면 이게 입체니까 구간 추정을 하면은 입체에서 구간 추정은 이렇게 영역이 될 거거든요. 입체에서 구간 추정은 이만큼 될 거야. 왜냐? 이 까만 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얘의 분산, 표본의 분산을 고려해서 구간 추정을 하면 이렇게 흩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오른쪽 위쪽 정확도도 높고 정밀도도 높은 이런 상황일 때는 이 빨간 점에 대한 점 추정을 해보면, 이 까만 점을 가지고 점 추정을 해보면 자체 분산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작기 때문에 모집단 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추정을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관측된 데이터가 왼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식을 보면 샘플 평균은 요건 이제 샘플 평균이죠. 표본 평균입니다. 모평균의 샘플링, 샘플 평균, 샘플 값 하나인 것도 가능해요. 모평균의 샘플링 오차의 측정 오차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거든요. 혹은 그냥 샘플 값 하나로도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그래서 평균 값을 쓰면 이 오차들은 평균적으로 다 0이 될 거기 때문에 모집단의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분산을 보면은 평균은 고정 값이니까 이 부분은 사라지고 샘플링 오차와 측정 오차가 있고, 그 다음 공정 산포가 추가적으로 발생해요. 근데 공정이 아주 잘 관리되고 있다면
이게 아주 작을 거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측정 도구도 아주 정밀하다면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앞으로 다룰 데이터에서는 별말 없으면 측정 오차가 아주 낮은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고 공정이 잘 관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정에 문제가 생겨서 모든 값들이 다 일정하게 크게 나오거나 모든 값들이 다 일정하게 작게 나오거나 길게 나오거나 짧게 나오거나 무겁게 나오거나 가볍게 나오거나 이렇게 그 구조적으로 이상이 생기는 그런 상태는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정산포가 거의 없이 아주 일정하게 잘 관리가 되는 그런 상태를 가정을 하면 시그마 P제곱도 거의 없고 시그마 M제곱도 아주 작고 이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데이터에서 오류들은 거의 다 샘플링 에러라고 이제 보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샘플링 에러는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니까 샘플링 에러는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나가는 내용들을 통해서 통계적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샘플링 에러를 좀 줄이거나 혹은 샘플링 에러를 특정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샘플링 과정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를 이제 배워나가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결국은 처음부터 통계 시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모집단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샘플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샘플링을 하면 이 샘플링 오류를 잘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샘플의 특성을 갖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보면 두둥 하고 그 샘플링의 종류, 그래서 샘플링 구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품질 검사 그 샘플링 검사 쪽으로 넘어가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제 이 말을 반복할 거니까 미리 선언을 해둘게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로트를 생각해야 돼요. 로트는 랏이라고 하죠. 근데 보통 이제 한글로 번역하자면 로트라고 하는데 LOT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 단위를 말해요. 생산 묶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00개가 생산됐다. 2000개가 생산됐다. 500개가 생산됐다 그랬을 때 이게 모집단이에요. 이 제품을 통으로 합격을 시킬 거냐 불합격을 시킬 거냐를 그 중에 일부의 샘플을 뜯어내서 검사를 하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보면 이제 100개 정도 됩니다. 제가 100개의 제품, 로트, 모집단을 그려놓은 거고 거기서 어떤 방식이건 지금 뭐 이름이 여러 가지 붙어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든 샘플링을 해서 그러니까 표본 추출을 해서 샘플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통 우리가 품질 검사할 때는 그걸 시료라고 불러요. 시료. 테스트하는 대상,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재료란 뜻입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단순 랜덤 샘플링, 다단계 샘플링, 층별 샘플링, 집락 샘플링, 계통 샘플링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이 5가지 중에 계통 샘플링 빼고는 우리가 실습 파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실습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그 단순 랜덤 샘플링부터 볼게요. 바로 전에 봤던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제가 다시 그렸어요. 다시 그려서 100개 정도가 있는 이 로트에서 우리가 하늘색으로 선택된 것들 랜덤하게 하늘색으로 10개를 선택을 해서 시료,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이 모집단 뮤와 시그마 제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x바와 표본의 표본 분산이죠. 이게 표본 분산 이거는 표본 표준 편차고요. 네. 표본 분산 V라고 하거나 아니면 표본 표준 편차 스몰 s의 제곱으로 해도 되겠죠. 아이쿠야. 제가 좀 가리고 있네요. 네. 표본 표준 편차가 이렇게 있을 때 요 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요 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가 궁금한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샘플링을 설계를 할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좋은 샘플링이 될 거다. 혹은 몇 개 정도 샘플링을 해야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우리가 샘플링을 이 정도 했을 때 이 샘플링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 거다를 알 수 있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하고 가설 검증을 하고 그
과정에서 포함됐던 이론들이랑 똑같아요. 같이 한번 보시죠. 앞에서는 좀 생략을 했는데 요걸 좀 자세히 보시면 평균은 뭐 이 샘플의 평균 x바는 그 얘네들의 평균, 이 x바들의 평균은 궁극적으로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했죠. 요 x바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다라는 걸로부터 추정도 가설 검증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x바의 분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는 단순히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불렀었어요. 예, 제가 이제 편의상 이론을 다 생략한 거고요. 통계학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요 한정계수 n-1분의 n-n 요걸 배웠을 거예요. 정확히는 요런 형태의 과정,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개수값이 곱해져요, 앞에. 그래서 요거를 귀찮으니까 라지 n이 아주 크다라고 했을 때 분모를 이걸 다 n으로 보면은 요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네. n-1이 거의 n이 클 때는 거의 n이랑 똑같을 거니까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라지 n분의 스몰 n을 1에서 빼준 것만큼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라지 n분의 스몰 n이 아주 작아지면, 즉 다시 말해서 모집단 대비 샘플링의 값이 아주 작아지면, 이게 보통 어느 정도로 작아지는 걸 의미하냐면 0.1 이하로 작아지는 걸 의미해요. 뭐 0.1 10%면 꽤 큰 거 아닌가요? 뭐 그렇긴 한데 0.1 정도로 작아지면 보통 무시하는 그런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일 때는 이 부분을 제거하면 그냥 우리가 아는 n분의 시그마가 된다는 거죠. 이 식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앞으로 그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식을 다룰 때는 요걸 통째로 요거나 혹은 요거를 통째로 다루게 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n분의 시그마 제곱은 여러분들이 통계 시간에 배웠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과 기준으로 2학년 때 통계 과목을 2개나 더 배우잖아요. 그때 배웠겠지만 요런 형태 그 한정계수가 곱해져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랜덤 샘플링은 되게 쉬워요. 랜덤 샘플링 어떻게 해요? 그냥 랜덤 넘버 사용하면 돼요. 뭐 책에서는 뭐 난수표를 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21세기고 우리는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배우기 때문에 물론 뭐 미니탭을 이용하면 더 편하겠지만 그냥 뭐 이렇게 생긴 함수를 쓰면 됩니다. 랜덤이란 뜻의 rand 함수를 쓰면은 간단하게 랜덤 샘플링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잠시 후에 실습 시간 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샘플링, 요 내용이 좀 기니까요.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최대한 좀 짧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점점 동영상의 조회수가 떨어지던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좀 동영상 여러 개 찍어야 될 것 같으니까 저도 힘을 내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